저도 이 토스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서비스는 좋은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쪽이 금융인데 이거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승건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자기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실패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실패해도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계속했고, 그게 지금의 이제 토스를 만든 거죠. 네, 정부가 최근 2조 원 가량의 스타트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최성진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 최성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코스포 어떤 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포스코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저희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현재 한 2,200개 정도 스타트업들과 또 혁신 기업들이 참여해서 함께 스타트업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스타트업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요즘 엄청 대세예요. 심지어 드라마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저기 그 주인공이 네. 수지하고 그 남주혁, 저희 생태계에 좀처럼 없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네, 좀 비현실적인 스타트업이 그만큼 이제 예전에 되게 낯선 용어였는데 네. 이제는 스타트업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스타트업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 많이 하시나요? 한 그 2010년대 초반에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유행하는 그 문구가 박힌 티셔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스타트업 하는 불효자입니다. 멀쩡한 대기업이나 이런 그 기술 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을 창업한다고 뛰쳐나오면은 이제 왜 그러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뭘 이런. 잘못 먹었냐? 네네. 근데 이제 막 드라마도 나오고 또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기업들이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또 휩쓸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세계 경제 규모 한 10위인데 지금 성장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앞서가는 나라들을 추격하는 모델로 왔다면 이제 선도하는 모델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이 그동안 세상에 없던 기술이나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하고 혁신하는 게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이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요. 격차로 이야기하면 세계의 유니콘은 한번 들어보셨죠? 네네. 유니콘 스타트업이 이제 상장을 하지 않고도,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도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넘는 기업들을 이제 그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 그런 기업이 1,0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25개 정도고, 미국이 그 1,000개 중에 절반, 중국이 나머지 중에 한 60% 차지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굉장히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거시적인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작년이 시장에서 좀 돈이 말랐다 네. 얘기를 하면서 스타트업에게는 더군다나 그런 가뭄이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스타트업들의 이제 또 연합체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실제로 현업에서 느끼기엔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혹한기. 네네. 어떤 분들은 빙하기 아니냐 하는데, 그 빙하기 때는 이제 멸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혹한기인 건 확실하고, 특히나 이제 그 지난 10년간 겨울이 오지 않는 곳이었고, 그리고 특히 20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 때가 스타트업 쪽은 훨씬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게 또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쪽에 돈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도 오히려 높아지고 투자받기도 쉬웠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180도,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금리가 쭉쭉쭉 인상되면서 스타트업 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고위험에 또 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역인데, 일단 투자자들이 태세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받기 어려워지고 또 기업 가치도 좀 더 낮아지고, 특히 이제 빨리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마다 그 투자를 받는 속도나 이런 그 성장의 속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동안 좀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오히려 많이 받았던 기업, 그리고 돈을 많이 쓰고 있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일시에 많이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좀 많이
얼어붙었다면 해빙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올 상반기, 하반기부터 풀린다는 분들보다 내년 상반기부터 풀린다는, 특히 저는 이제 투자사 분들을 많이 만나서 벤처 캐피탈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언제쯤 풀릴 것 같냐? 아니면은 대표님 회사에서는 언제쯤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실 것 같냐 하면은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투자해야 될 돈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쌓여있는 유보금이 역대 최고고 미국도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고 풀릴 거다. 그리고 지금도 올해에도 AI 분야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챗 GTP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이쪽은 살짝 예전 20년, 21년에 그 투자 열풍이라고 할 정도 수준의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결론만 보면 화려하지만 그 네. 중간 과정에 엄청난 부침이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걸 직접 같이 옆에서 간접적으로 겪으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나 이런 게 있으세요? 사실 이제 스타트업은 뭐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막 이렇게 뭐 파티 막 하고 이렇게 화려한 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소수의 기업만이 이제 뭐 유니콘이나 기업 공개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엑싯을 하게 되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도 실패하는 스타트업, 또 어느 정도 단계에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 들어보면 저희가 성공한 기업들만 기억을 하지만 성공한 기업들도 사실은 실패의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이승건 대표님이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예, 재밌더라고요. 네. 이승건 대표님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세상에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데 요즘은 기업들이, 그중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내가 스타트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뭐 치과 의사 하셨으니까 잘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8번 실패하고 그 9번째 모델이 간편송금, 수수료 없이, 그리고 전화번호만 알면 상대방에게 송금해주는 모델로 성공한 케이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패했을 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겠죠. 근데 이제 이승건 대표님하고 이야기해보면은 9번째 이제 간편송금을 들고 나왔을 때 그거는 이제 금융 서비스이니까 아무도 이거는 성공하기 어렵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 토스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서비스는 좋은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쪽이 금융인데 예, 이거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승건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실패이기 때문에 그 또 한 번 실패해도 이게 사용자들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계속했고, 그게 지금의 이제 토스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9번 실패했는데 까짓 거 10번 못하랴. 약간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스가 낸 책을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 실패하고 가끔 성공하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 1년에 한 5, 6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 팀에서 목표도 스스로 세우고 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연말에 가보면은 성공하는 팀이 10%가 채 안 되고 두세 개의 팀만 성공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또 계속 혁신을 이어가는 거죠. 스타트업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투자자들도 이 실패하는 투자가 더 많고요. 그리고 우리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약간 뭐 속담 같은 게 있는데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투자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이제 I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뭐 10명의 투자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10명이 다 굉장히 좋다 하는 모델은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네. 왜요? 왜냐하면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크다. 다들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서 이미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오히려 10명의 투자자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만 좋다 그러고 나머지는 이거 실패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오히려 갸우뚱해야 되는 거군요. 사실 2022 핀란드 한핀 행사를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핀란드는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한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인구가 훨씬 적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슬러시라는 행사가 있는데 스타트업 축제가 있는데 그것도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행사이고요. 원래는 이제 핀란드가 교육열도 높고 이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와서 런던의 금융가라든지 아니면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회사에 네. 많이 그 취업을 했었는데 2008년에 그 세계 금융위기가 맞죠. 터져서 런던 금융가가 몰락했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노키아가 망해서 이 대학생들이 취업할 것이 없어지니까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붐이 일때여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거기에 또 핀란드 정부도 많이 스타트업 비자라든지 그래서 해외에 좋은 인재들이 핀란드에 와서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좀 굉장히 앞서 나간 경우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도 오히려 핀란드 사람들끼리 창업하면은 투자를 잘 안 해주고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 유럽 사람이 다른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미국, 한국인, 중국인 이런 데가 이제 있는 팀에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핀란드가 좀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했고요. 실제 그 핀란드 모델을 보고 뭐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도 최근에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네. 굉장히 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비자라고 하는데요.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러넣기 위해서는 이런 스타트업에 일하는 그런 인재들이 들어와서 캐나다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스타트업 비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하고 지역하고 굉장히 격차가 크고요. 전체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투자를 본격적으로 받은 기업 10억 이상 투자 받은 기업의 90%, 벤처 캐피탈의 90%, 실제 투자 금액의 90%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전부 대부분이네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창업에 대한 통계는 뭐 스타트업에 대한 게 정확히 통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중기부가 내고 있는 기술 창업에 대한 통계를 보면 서울 수도권이 55%, 그 외 지역이 45%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수도권이 아닌 데서 창업을 하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서울로 와야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창업가와 스타트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좀 지역과 서울과의 격차 이런 거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게 속도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도입해서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잘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제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필요한 제도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요. 강한 규제보다 더 나쁜 게 불확실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서 이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풀어줄 것 같은데 언제 풀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는 예측이 어렵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스타트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는데 가장 안 좋은 측면이어서 이 불확실성의 제거가 굉장히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법인을 만들 때 아예 그냥 해외에서 법인을 만들고 해외 VC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코스포에서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만든 스타트업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의미 있는 결정을 했는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창업했는데 한국 시장에 관심이 높은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아주 핵심인 그 기술을 빼앗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성장하기 급급해서 이걸 뭐 특허를 설정한다던가 그런 게 좀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의 이제 기술 빼앗기 이런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타트업이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냥 법으로도 이제 일벌백계하고 해야 되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 스타트업에 기술 탈취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 회사에서 매장당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회사가 생태계에서 묻히는군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기업들도 혁신을 어디에서 하냐 그 내부에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대기업은 효율을 중심으로 짜여진 조직이잖아요. 최대한 그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하기 때문에 혁신이 만들어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혁신을 외부에서 수혈하자
라고 하는 게 소위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당연히 그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기업이 줄어들고 스타트업의 기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아니면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줘서 사들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튜브나 이런 데도 예전 팔릴 때 기준으로 보면 구글이 만든 게 아니고요, 산 겁니다. 스타트업으로부터. 근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저기다 왜 저렇게 큰 돈을 주고 사지?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자체가 구글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듯이,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그 협업과 상생을 열심히 하는 기업이 결국엔 더 잘 나간다, 잘 된다, 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도 정착이 되면 해결될 수 있고, 다만 이제 당장 기술 탈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은 강력하게 구제할 수단들을 마련해 주기는 해야 되겠죠. 오늘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코스포의 최성진 대표와 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